반갑습니다. 지난주 한 주 빠졌다고 또 더더욱 반가운 거죠. 네. 지금부터 제75회 하늘 아카데미 상기 CEO 과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미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GO 하늘공동체 총재이신 한효섭 박사님으로부터 오늘 특강을 해주실 강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CEO 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참 전국의 유명한 사람들 많이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뭐 김익문 작가도 나오셨는데 우리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데 제가 옆에서 오늘 애국가 사절 다 힘차게 부르는 김희정 의원님을 못 봤습니다. 진짜 애국가 사절까지 안 나는 거 그건 기본인데도 사실 그 기본을 참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옆에 하니까 제 음성보다 더 크더라고요. 저는 매일 부르거든요. 정말 사절까지 많이 부르구나. 이 이야기를 모르냐면 애국심이 있다면 나라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애국심인데 그 애국심을 잘 몰라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김희정 의원님 진짜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하나 사람에는 단점이 없는 게 있는데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되는데 저도 30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30대 국회의원 해가지고 올해 3선을 했지만 정말 워낙 훌륭하다기보다 너무 똑똑해야 조금만 덜 똑똑했으면 5선이 되었을 건데 그동안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여성부장관도 했죠, 청와대 대변인도 했죠. 쭉 그러면서 참 많은 시련을 경력을 가지면서도 지역구에 내려오니까 우리 여성 사람들이 또 자기보다 똑똑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김새도 적지요, 여자지요, 또 처녀때 결혼 국회의원도 했죠. 그러니까 조금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한 두 분 떨어졌어요. 그거 안 떨어지면 5선인데 아직 나도 보면 한 30대는 좀 넘었고 한 40대에서 안 보이니까 근데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데 대화를 갖다 깊숙이 해보지 않으면 끝만 보고 나면 전 너무 냉정하다 해서 그렇게 나타나서 참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선이 되면서 국회의원은 3선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고 4선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부의장, 의장을 쌓이면서 그 다음에 5선 대선 나가는데 앞으로 참 장래가 참 총명한 인물인데 정말 너무 훌륭하고 또 너무 앞에 경력이 나왔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세상 물정을 모르더라 오해를 받아 지혜분들에게 좀 신뢰를 하지만 그 교회 나가면 연락한다는 식으로 안 쓰는데 오늘 보니까 참 지난 선거에 고생을 좀 많이 하시네. 많이 좀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강의를 제가 정말 지금 서울서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보통 사람들 보면 딱 시간 갈 때 시간 예가 들어갑니다. 예가로 가는데 몇 시까지 마셨는데 딱 보니까 지금 몇 시에 마시 8시 반에 마신다니까 예약을 5시간.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다니면서 저도 그날 하면 하룻밤 자면서 이렇게 오히려 투자를 하는데 예약을 안 하고 그럼 이게 딱 마치고 그다음에 가서 어서 국회의원이 바쁘니까 바로 차를 타고 가다가 나는 차가 없으면 뭐 고속버스로 가든가 그래서 못하면 뭐 걸으는 거 할거 운전도 타는 그런 자세가 참 이거 사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어렵거든 사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지난번 쓰면서 독일에 가서 참 공부를 하면서 지금 저술사 문제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좀 골치 아픈 문제인데 선진국은 특히 선진국은 그런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연구를 하고 그 주제도 참 좋은 겁니다. 또 정치에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홍보를 했다마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좀 며칠 보였는데 우리 고등학교, 사립학교,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전국 교장단협회 회장이 김혜근 회관 회장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분도 지금 전국에서 있는 저술사무소 해가지고 하는 거기에 저술사 특별위원입니다. 전국은
회장, 근데 그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누가 와서 저출산 문제를 듣고 강의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걱정 안 하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강의 들으시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전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출산도 해결하고 그 이야기 오늘 강사의 주인공이 꼭 국민의힘 윤재고 삼선의원 김혜정 의원의 강의라는 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그날 또 저출산 정부위원회 있던 우리 김혜관 초중고 유치원 사내학교 교장단회 전국회의에 같이 참석했다는 것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학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장을 한번 해보니까 교장 진짜 못해먹겠다. 진짜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옛날 교장 참 어려우시게 선생님이었다가 어려우시게 내가 지금 벌써 연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사는 길은 우리 교육을 잘해야 되고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 듣고 저출산 문제가 되니까 우리 강의 잘 들으시고 혹시 A 한 둘이도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강의를 잘해서. 자, 우리 김혜정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총재님 특별한 소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은입니다. 저녁을 안 드신 분? 아니, 무슨 배짱으로 저녁을 안 드셨습니까? 아이고, 김민님 서울에서 오신다는 게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산이라는 도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서울은 조찬 모임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7시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호텔, 홀이 비어있질 않습니다. 거의 다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산은 조찬 모임 대신에 이렇게 또 저녁 때 공부하는 모임이 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오자마자 한효석 교장 선생님께 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건데 이제 나오네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여쭸더니 일단 다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대표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CEO분들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가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강연하라고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정치권에서 인식하고 있는 문제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저에게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한월고 우리 한효석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국회가 군대 가면 들어간 해에 뭐가 있죠? 군번이 있잖아요. 그죠? 네. 군번,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가도 군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번 따라 군기 잡잖아요. 그죠? 군번이 빨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나이 지긋하신 분도 군대에서 만나면 군번 흡수로 따지던데 저희는 헌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번. 그러니까 한효석 총재님은 헌번이 12대라 무지하게 높아요. 지금 나와서 헌정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막 15대, 16대, 17대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총재님은 12대인데도 너무 정정하시게 활동하고 계셔서 헌번이 상당히 높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12대 국회의원들 중에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 전체 모임의 회장님을 맡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대단하시죠? 그래서 불러주셔서 저 불이 나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땀으로 좀 목욕을 한 상태라 제 상태가 매우 불량하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여기 제가 얘기하려도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네요. 화면 꺼달라고 하는 거. 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직 애를 낳아본 적이 없다. 자, 손 들어주십시오. 애를 낳아본 적이 없다. 자, 오케이. 근데 애를 낳는데도 조력한 적이 없다. 손 들어주세요. 싱글이십니까? 오케이. 또. 네. 결혼했는데 안 낳으셨어요? 네. 계획은? 계획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아직까지 안 생겨서 워낙 네. 자연스러운 임신은 안 되는. 아직까지 뭐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하신 지 1년 지났나요? 저 한 8년 됐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그냥 이 단어를 그냥 쓰세요. 일반적인 부부가 특별히 피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바로 보림센터 가셔야 됩니다. 다 성인이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즉시 가십시오. 그게 남는 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셔야 됩니다. 혹시 이미 가고 계십니까? 네. 예, 그러면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국가가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가는 게 뭐 서로 옛날에는 좀 쉬쉬하고 다니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가면 불임 휴가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만들 정도로 국가가 지금 상당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상당히 늦었어요, 우리가. 타이밍이. 왜 늦었냐면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부터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없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법도 입법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동료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없어져야 될 법을 찾아내서 폐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석탄공사가 1970년대 유지하던 직원 수만큼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삭도, 궤도에 관한 법률안 이런 게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로 얘기하면 왜 그 트램 우리 전차 다니고 하던 시절에 그 법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도로 개설을 하고 하면 다 규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하셨던 분, 근데 거기서 만든 법에 상당히 규제를 받아보셨던 분, 법으로부터 상당히 다들 자유로우셨네요. 그래서 만드는 것 이상으로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대한민국이 워낙 빨리빨리다 보니 이제 무엇이 생기고 없어지느냐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을 제가 대강 연배를 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이메일,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을 쓰신 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것도 봐야 되는데 뭐냐면 권위 있는 사전이나 참고 문헌이 없어지고 요즘은 위키피디아 같은 게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리 실력이 없어졌어요. 전화번호 외우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다 이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이메일, 컴퓨터, SNS보다 더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요인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요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 숫자들은 뭐죠? 네. 역시 여기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이거 물어보면요. 빨간 날 또는 노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앞에 계시는 우리 이사님께서 국경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 박수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역시 국경일 단어를 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럼 얘들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1월 19일이나 1월 17일이 아니라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출생아와 출산율 중에서 왜 제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애들이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미 저출산 문제가 됐던 그 세대가 부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저출산 문제나 이런 세대 문제는 한 세대, 원 제너레이션 30년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30년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가올 지금 겪고 있는 30년 안에 이걸 못 막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정말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애들이 부모가 되기 전 세대에 얘기했던 저출산 정책을 이미 그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가 된 세대에 똑같이 얘기하면은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 베이스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이 데드 크로스 사망자 숫자가 출생아 숫자를 웃도는 게 이미 2020년에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재앙이죠. 하나는 부모 자체가 줄어들었고 사망자 수가 더 많다. 그런데 특히 제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 2014년에 국회 의뢰에서 받은 수치였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출산율이 1.199, 자살률이 24.1이고 29.41에 초혼을 했을 때 요 숫자대로 계산을 했어요. 2명 만나서 1.19 낳고 2명 만나서 1.19 낳고 쭉 했더니 그때 평균 연령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0이 되는 순간 태어나서 마지막 생존자가 죽는 날짜가 2750년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컴퓨터로 쭉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2명이 1.19, 2명이 1.19, 요 자살률이랑 평균 연령 그대로 요 수치로 해놓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국회 들어가기 전에 강연 특강 받고 이제 쭉 새로 숫자를 최신판으로 바꿔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년 지났잖아요, 그죠? 최신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0.72, 25.2, 그 다음에 엄마 첫 결혼은 31.4. 그럼 얘는 점점점 나빠지고 뒤로 갔잖아요. 그럼 얘보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750년에 마지막 한 명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죽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에 제가 다시 의뢰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돌려볼.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집단 자살 사회라고 IMF가 존재했어요. 그 다음에 OECD 중에 꼴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문제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정도로 생각하던 수준인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쟁이나 전염병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 감소율이 이렇게 된 나라와 시대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다른 시대에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줄었을 때는 전쟁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시아에 떠오르는 4마리 용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때 그 4마리 용이 어디였었습니까? 싱가포르, 홍콩, 대만. 예, 정확합니다. 답변 주신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국회까지는 알아서 차 타고 오시면 그 이후 관람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라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죠? 그 나라들과 우리의 차이?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현재 더 잘 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차이가 뭡니까? 인구잖아. 싱가포르, 홍콩은 소위 도시국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도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 더 이상 발전이 그런 다른 국제사회에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됐는데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인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1인당 국민소득이 좋은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랑 국가 사이즈는 굉장히 비슷한데 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모여있는 대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1위가 룩셈부르크예요. 룩셈부르크를 딱 들어서잖아요. 거리 전체가 그 신세계 백화점 들어온 것 같아요. 센텀 신세계 백화점 분위기. 그러니까 청담동 분위기예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언급했을 때 룩셈부르크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네. 그 베네룩스 3국에 나오잖아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하는데 그 세 개 나라 중에서도 이름이 제일 생뚱맞은 게 룩셈부르크. 1인당 8만입니다. 예, 소득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런데 왜 부자가 아니냐?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국가 하나를 잘 살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강남 하나만 잘 살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 중국이 여전히 저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도 도시 하나만 베이징이나 샹하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높지만 전체를 잘 살게 하기 힘든 거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인구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끼리 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구 7천만이 기준인데요. 국가적으로 경쟁을 할 때는 5020, 5030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5020, 5030 앞에 50은 인구 5천만, 2030은 이제 2만 달러, 3만 달러 해서 평가를 하는 이유는 내수로 커버될 7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가 경쟁력을 얘기를 하려면 그 나라 인구가 5천만은 돼야 된다고 해서 5030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몇 번째로? 7번째로.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미국, 영프도, 이태리, 일본, 한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인구수도 어느 정도 받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룩셈부르크나 스위스 등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내뒀던 이유가 뭐냐면 자 2750년까지는 그러면 아직 되게 멀었네. 먼 옛날이네. 아까 그 숫자로 했을 때 제가 도시국가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경쟁력이 그렇게 인구에 기반한 거였는데 이미 2056년이 되면 2014년에 계산한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렸던 그 지위를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50 클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의 대한민국 모양이 아니라 경제 수치가 올라가도 소위 강대국 대열에 못 가다가 왜 숨 떨어질 때 허덕허덕허덕허덕 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50이 아니라 실제 2056년이었고 1.21 기준으로 2056년이었고 지금 현재 0.74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앞당겨져 있는 바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살아 생전에 겪게 될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비상 대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존경하는 저희 선배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꼭 가고 싶은데 저출생 문제는 별로 나랑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전화를 오신 전임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격려하려고 전화를 주셨는데 자,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에 건강보험이 30조 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병원 서비스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타격을 받냐면 노인들이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39년이 되면 병역난으로 예비군이 재입대를 해야 되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고 여자들이 군에 가는 것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좋은 거 좋아하는 김석주 의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에도 상관이 있고 이게 병역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첨단 무기로 바꿔도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게 42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막 빨리 계산하면 본인이 국민연금 받을 나이나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51년에 되면 노인 인구가 40%고 55년에 국민연금이 파산하게 됩니다. 지금 숫자대로 가면. 그리고 그 탄탄했던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메꾸기위해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이 연금에 채우는 데만 써야 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냥 저출생 문제가 내가 저출생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돈을 거두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고 있는 여러 예산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심각한지는 알겠어. 자, 세 가지입니다. 시간과 돈과 정성입니다. 애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과 정성이 필요할까요? 사회적 인식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고귀하게 쓰였던 단어가 있는데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이사장님 정답입니다. 아무도 박수를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시려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악수와 박수입니다. 네. 악수는 상호 인사라는 거고요. 박수는 남에 대한 칭찬인데 왜 악수가 상호 인사냐면 애들 있잖아요. 인사 잘 안 하는 애들 인사시키면은 안녕하세요? 지네 인사했다고 그래. 남한테. 너 아까 인사 잘 안 하더라고. 저 인사했는데요. 이래요. 근데 악수는 반드시 상호 인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역사상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이나 질병 없이 이런 사태가 있다고 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더럽혀진 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요거 보셨어요? 노키즈죠? 애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예,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 예를 들어서 식당 일부가 있는데 특정 구간은 위험하니 아이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는 구간이 있어도 내놓고 우리 가게 전체는 성인을 위한 가게가 아닌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버젓이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노키즈존.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표시를 만드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말을 노키즈존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뜨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 사회 곳곳에 이 표지판이 걸려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를 버젓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냐면 요 파란 거하고 빨간 거 볼게요. 노인에 대해서 요 빨간색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는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가 68%에 이르는데 어린이를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거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노인이라서 혐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63%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라서 나 애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보면 나 평소에 애 좀 싫어해 이런 거에 대해서 혐오라고 생각하는 수치는 37%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너 들어오지 마 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노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만큼이지만 아이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만큼. 그래서 뭐냐면 그냥 노키즈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애에 대해서 싫다고 얘기하거나 애라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를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애라서 안 돼 이게 예전에는 보호적인 관점에서 애라서 안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니들 끼지 마 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처음부터 좌절을 겪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어린이들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엄마는 맘충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세요? 이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네, 거기가 이제 저런 분들이 들어갔잖아요. 뭐냐면 엄마 벌레예요. 엄마 벌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기가 수가 작으니까 자기 애만 막 감싸는 이런 별난 엄마들을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벌레에 비유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돈이나 시간을 넘어서서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못된 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독일 있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독일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포급을 하진 않아요. 그냥 맥주 한두 잔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실 그런 자리에 애들 데리고 가는 걸 자체를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에는 펍에도 어린이들 입장이 다 돼요. 그래서 그냥 노알코올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마셔서 그런 장소도 어린이를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장소를 들어와도 자제할 줄 알게 가르치더라고요. 오히려 어울리지만 네가 이 나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어른들은 얼마나 올바른 태도로 음주를 하는지를 가리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좋고 나쁘고에 대한 판단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 돈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냥 작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프랑스보다 작고 독일보다 작아요. 굉장히 많이 지출하는 것 같지만 1.1%.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요것도 거짓 수치기는 합니다만 보세요. 예산은 올라갔는데 출산율은 떨어지니까 예산으로 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네. 예, 맞는 말입니다.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 예산이 올라갔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장교 인건비, 부사관 인건비 증액, 스마트 교육 지원 인프라 및 학교 단열 성능 사업, 태양열 설비 사업, 이거 저출산 예산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출산 예산입니까? 그런데 아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저출산 예산에 이 사업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저출산 예산 얼마 썼다라고 하는 사업을 봤더니 이런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18만 양성 사업도 저출산 예산이고, 기술 창업 및 성공 사업화 재편을 위한 마케팅 지원도 저출산 예산이고, 근로자 휴가비 지원도 저출산 예산이고, 이거를 다 저출산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저출산 예산이 늘어난다라는 게, 야, 국가가 그렇게 예산을 들였는데도 안 되는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둔갑을 시켰냐? 이미 저출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예산까지도 다 저출산 예산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저출산이라서 군대 오는 애가 줄어드니 하사관들한테는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지 않냐. 저출산이라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스마트 교육을 하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야. 그 다음에 저출산이라서 사람이 없으니까 디지털 인재가 필요해.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이거 저출산 예산에서 빼야 될까요? 아닐까요? 네, 당연히 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48조를 썼다 그러면 이런 예산 빼고 진짜 저출산 예산을 48조를 썼으면 아까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뚜껑 열고 저출산 예산을 열어봤더니 다 이런 것만 저출산 예산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아니고도 이 정도 썼는데, 어머, 나 너무 열받아서 꺼버렸어. 너무 열받아서 꺼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분류를 했더니 요거 노란표 있죠? 노란표는 그래도 저출산 예산이라 봐줄 만한 예산이었고요. 초록색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출산 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출산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아니요, 노란 거. 약간 늘어났긴 했지만 실제로 어때요? 저출산 예산을 확 늘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평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이렇게 꼴찌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율도 제일 꼴찌인데 돈 쓰는 것도 꼴찌니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예, 근데 독일의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독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독일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저출산국, 네, 분단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독일은 일단은 통일을 통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는 아직 안 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독일과 우리의 공통점 뭐가 있습니까? 뭔가 아니, 라인강에 기적이 있었고, 우리는 한강에 기적이 있었죠. 핵심은 수출 대표적인 국가였어요. 독일도 메이드 인 저먼 해서 많이 우리 다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도
내수로 산 나라가 아니라 수출 강국으로 살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그리고 두 나라 다 교육 강국입니다. 예, 거기도 굉장히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약간 인구 베이스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별로 높은 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1971년 제가 태어나던 해를 일부러 적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요 71년부터 약 50년간 독일도 세계의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한국이 놀랍도록 독일을 따라붙어서 아까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독일은 그때도 인구가 요랬는데 50년이 오도록도 요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0년 동안 이 선에서 거의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보다 확 2나 3이나 이런 게 아니라 즉 국가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한참 이제 73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됐거든요. 막 달렸잖아요. 그때는 이 수치였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5분의 1. 무슨 말이냐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을 얘기하는 거는 확 수치가 높으냐 안 높으냐에서 그 나라에게 교훈을 찾는다는 게 아니고요. 변함없이 그 사회의 근간을 50년 동안 유지해온 힘이 뭘지에서 답을 찾아요. 이 숫자를. 근데 우리는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거꾸로 꼬두박질 쳤잖아요. 그러니까 확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독일을 보자는 거예요. 양육수당을 주는데 우리는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민으로 해결을 하자 이런 면이 아니고요. 얘들은 자기 나라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옮기지 않았고요. 그냥 아기를 데리고 와서 유학을 하거나 아기를 데리고 와서 파견 근무를 와 있거나 나라나 소득 수준 상관없이 이걸 줍니다. 지금은 현재 아이 한 명당 250유로, 즉 월 35만 원 정도를 줍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비지팅 펠로우로 가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애 둘이 데리고 갔거든요. 남편도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한테도 줬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출신입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요. 야, 부자니까 그냥 퍼다 주는 거지가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그 돈을 쓰도록 이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회전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돈을 꽁쳐 모으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사회에 산업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그냥 한 번 이 그 청약할 때 점수 주니까 막 그런 것도 많잖아요. 갑자기 그 어댑팅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입양해갖고 점수 따고 아파트 딴 다음에 버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친 사람들도 있어요. 딱 그때만 점수를 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 한 명당 10년에 걸쳐서 집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소득 수준 봐가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 한 명당 10년이니까 애 2명 있는데 조금 깔락깔락한 고소득 수준에 사는 사람들도 애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일회성이거나 단기성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으로 지원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바뀌면 확 주고 말고 이렇게 하는 데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그 다음에 이거는 돈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관련된 거를 또 얘기를 하려고.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기 자녀 키우면서 출산 휴가를 써본 사람, 육아휴직이나 아니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쓸만한 분이 있는데 못 쓰는 분위기인가요? 혹시 교장님? 아닙니까? 오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 썼어요? 카메라 선생님? 네, 얼마나 쓰셨어요? 2개월? 2년? 2개월? 출산휴가 썼어요. 출산휴가 3개월만 딱 썼다고요? 오케이. 우리나라는 출산휴가는 써도 육아휴직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 눈치 보여서예요. 그 눈치 보여서가 뭐냐면 내가 없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덤태기 쓸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업무에서 손을 놓는 순간 이제 다시 못 돌아올까봐 걱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또 가장 좋은 제도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12개월이잖아요. 그럼 12개월 동안 그냥 옴팍 쓰고 12개월을 쓸지 반일만 쓰면서 이거를 24개월로 늘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많은 사람들은 옴팍 쓰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요. 특히 아빠들 반일 근무, 반일 육아휴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애를 기관이나 학교에 보내놓고 걔가 마치는 시간에 나도 집에 같이 오고 하니까 완전 휴직이 아니라서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도 업무에서 완전히 느슨해지는 것도 아니 이런 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쓰느냐 마느냐만 있으니까 마느냐 쪽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특히 아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쓰느냐 마느냐에서 얇고 길게 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시간 주권의 얘기입니다. 밀당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밀당. 네, 이사장님 밀당이 뭡니까? 밀고 당기는 거, 썸 타는 거. 네. 데이터 밀당이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데이터를 쓰고 남았는데 다음 달에 넘겨주거나 또는 다음 달에 쓸 걸 이번에 당기거나 그걸 밀당이라 그러거든요. 밀고 당기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독일 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제가 만들고 싶은 제도 중에 하나가 시간 밀당제. 뭐냐면 내가 일할 때 옴팍 일해놓고 그거를 저축할 수 있도록 해줘요. 저축제도가 있어요. 근로시간 저축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출산 육아휴직에만 해당되지 않고요. 그냥 교육을 받거나 놀러가거나 할 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 저축 제도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에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모 플러스 제도를 통해서 단일 근무, 반일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근로시간 저축제까지 같이 활용을 하니까 독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숫자를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길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돈도 이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여기 하남고등학교에 와서 교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애들 교복 보통 3년 내내 한 번 맞춥니까? 아니면 매년 맞춥니까? 한 번이죠. 좀 처음에 길게 입고 두 번째 딱 맞춰서 입고 짧게 입고 보통 그러죠. 아이들은 옷이 떨어져서 옷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왜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설빔, 추석빔 있지 않았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봄에는 부활절, 겨울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그런데 돈 지원해주는 게 뭐냐면 의복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독일 애들이 되게 옷 꾸지리하게 입는 편이거든요. 막 화려한 것도 없고 되게 검소해요.
그런 나라에서 의복 지원을 한다니까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아니 다른 방식으로 주지. 약간 옷은 사치 아닌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매년 변하는 거기 때문에 책이나 또는 그런 집은 남의 거를 해도 옷이라도 깨끗하게 반듯하게 자기 치수에 맞게 입어야지 기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애들에게 옷을 지원을 하고 다른 돈을 아껴서라도 그 정도로 세심하게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게, 그러니까 남의 옷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을 그래도 계절별로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마인드가 상당히 애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밀당제, 근로시간 저축제. 그 다음에 아까 그 근로시간 저축제나 그 다음에 이 단일 근무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까 그 간접 지원비 중에 가장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체 인력을 뽑는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대체교사만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대체교사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마인드에 대체교사는 본교사보다 수준이 떨어질 거야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공채를 지금 뽑는 것보다 플러스 몇 명을 더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늘 우리 사회의 출산율은 몇 명이기 때문에 늘 누군가는 휴직할 거니까 원래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서 이 회사에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명수보다 항상 한두 명을 공채할 때 같이 더 뽑는 게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 놓고 휴직을 쓸 수 있는 그 유효 인력을 만들어주는 데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요즘 세대 싸움에 넘어서 가지고 지역 싸움이나 이렇게 하다 드디어 성별 다툼까지 간 거 알고 계세요? 서로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한남충이니 김치년이 이러면서 막 이런 단어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저출산의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간다라는 인식을 하는 측면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성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고속도로 휴게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화장실 가려고 고속도로 휴게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쪽 화장실이 주력입니까? 여자 화장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여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남자도 많이 들어가. 그냥 이런 오해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많이 놀러 다니는 칸이 이제 정답 얘기하시네요. 예, 놀러 많이 가는 게 아니고요. 칸이 작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화장실 변기가 들어가는 것보다 여자 화장실 변기 들어가려면 1.2에서 1.5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흔히 옛날에 말하던 양성평등은 그냥 남자 화장실 면적이랑 여자 화장실 면적을 똑같이 하는 거를 양성평등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 변기 개수는 무조건 여자가 더 작아요. 그럼 여기서 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7살, 8살짜리 남자애를 엄마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하고 7살, 8살짜리 여자애를 아빠가 남자 화장실 가는 거. 자, 후자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아빠가 여자애 화장실 데리고 가는 거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자기 집 딸이 7살이나 8살인데 내가 남자 화장실 애 데리고 들어가고 싶으세요? 안 데리고 가고 싶죠. 근데 엄마가 7살짜리, 8살짜리 남자애 데리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엄마들 용인합니다. 예. 그리고 자, 휠체어에 탄 할아버지 여자 화장실에 여자 돌봄이 들이고 와서 사람들한테 양해 구하고
아유 저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 가능합니다. 할머니 남자 그 들어가는 거 할머니가 싫어합니다. 네, 이게 그 남녀의 민감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은 아까 변기 개수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과족 화장실이기도 하고 여자들은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서 비밀 얘기 화장실에서 해요. 남자들은 보통 뭐 담배 피우러 가서 하던가 뭐 이러던데 그래서 여자들의 화장실은 작전 공간이기도 하고 미팅 가서도 중요한 결정은 다 화장실에서 해버립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야, 내가 1번 찍었어 너는 2번 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진정한 양성평등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면접을 똑같이 하는 거는 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제가 많이 들어서 요즘 화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남녀가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생일도 똑같고 월급 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둘이가 똑같은 보험금을 들어서 똑같은 화재 보험을 들었어. 둘이가 똑같은 하달 한시에 불행하게도 화재 사고를 당했어. 자, 보상금을 받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을 똑같이 받을까요? 남자가 더 많이 받을까요? 여자가 더 많이 받을까요? 남자가 더 많이 받아. 자,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매우 이성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받는다. 여자가 더 많이 받는다. 남자가 더 많이 받아. 남자가 더 많이 받는다. 많이. 손 안 드신 분들은 잘못 들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남자가 많이 받는다를 더 많이 들었고 똑같이 받는다 여자가. 정답은 여자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장관할 때 바로 잡았던 그 항목 중에 하나인데 화재 보험에서의 마지막 항목은 성형 수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목에. 근데 그 성형 수술이라는 거는 왜 뼈 붙이고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흘러내리고 하면 그 재생 성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성형과 재생 성형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성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에게는 그 보험금을 100% 지급해주면서 남자에게는 그 비용금을 지불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럼 누가 손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은 게 다른 데서 바로잡은 게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안이 여가부에서 바로잡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남녀 대결을 부추기거나 성별로 인해서 트위스트되는 제도가 대한민국 곳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로잡아야지 이 가족 정책이나 이런 거에 없어지는 역할도 되는 거예요.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용보험과 관련된 건데요. 여자가 일하다가 보리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돈을 고용보험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가는 거 하고 남자가 일하시던 분이 사고가 생겼을 때 고용보험에서 지불되는 거 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 보니까 다르겠죠. 여자 일꾼이 생겼을 때와 남자 일꾼이 생겼을 때 누구 쪽에서 유리하게 돼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남자 일하는 쪽에. 예.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일하는 쪽에는 사망 즉시 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남자에게 유리한 정책이 내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쪽은 어딥니까? 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 일꾼이 죽었을 때는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넘어야지 이 고용보험이 지급되게 돼 있었어요. 왜? 그게 뭐냐면 남자의 배우자 여자는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었고 여자 일꾼의 배우자는 당연히 남자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성별이 손해입니까? 둘 다 손해죠. 같이 사는 게 남녀가 같이 사는데 그러잖아요. 당연히 즉시 지급하게 양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화재보험도 그렇고 이 고용보험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 성별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의 손해인데 성별을 이유로 해서 설계된 잘못된 정책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거를 아빠 쪽을 강요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에서 성별로 인한
예산 지원이나 정책에 차등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되고,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요 사례 있잖아요. 제가 장관했던 연도잖아요, 그죠? 제가 발견해서 다 바로 잡은 사례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끊임없이 해나가야지 대한민국이 성별로 인한 차등이 없어지는 건데, 마치 여성 정책이나 가족 정책은 여자만 위한 거고 우리 성별이랑은 무관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책 이름도 여성 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 가족 정책으로 네이밍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단순하게 인구 수치뿐만 아니라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1인당 GDP도 높아지고 출산율도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OECD 국가들도 여성 고용률이 높아져야 1인당 GDP와 출산율이 같이 높아져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애를 낳으려면 여자는 일 안 하고 오로지 출산에만 매진하고 집에 들어 앉아야겠네 라는 과거에 그런 솔루션을 내놓는 분도 계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출산 육아와 육아휴직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지 오히려 되는 거지, 일 안 하고 집에 들어앉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리크루트, 즉 뽑을 때는 잘 돼 있는데 계속 다니지도 못하고 있고 제도전도 안 하고 대표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요 지금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20대는, 그죠? 20대는 요즘 여자들이 더 취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30대 가면 그래프가 해결이 안 되면 출생률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돈, 정성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요거 보세요. 요 수치가 굉장히 민감한데 뭐냐면, 전 세계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부모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평균을 냈더니 대한민국 평균이 하루 48분이 나왔는데, 아빠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평균 6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 애가 성인이 돼서 분가할 때까지 시간을 다 합쳐봐야 2년 평생 자기 애하고 보는 시간.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가족의 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 돈, 정성 면에서 이게 다 안 된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KS 마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출산 휴가를 잘 주고 있는지, 육아휴직을 잘 시켜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난임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할 때 마음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대체 근무 인력을 잘 투입시키고 있는지, 이렇게 몇 가지를 평가해가지고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인증을 주는데, 부산에서 받은 기업이 왜 그 기업 있잖아요. 뭐 참 좋은데 네? 아니 청호식품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 받았어요. 지금 300만 원 주라고 썼네. 예, 거기가 우리 여가부에서 심사해가지고 청호식품이 가족 친화. 야, 그럼 뭐 가족 친화 인증 기업 때문에 뭐가 좋는데, 뭐가 좋냐면요, 이제 국가 사업을 R&D 사업할 때 가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2년 유예해줬어요, 저희가. 요거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냈을 때. 그 다음에 정보 입찰할 때도 가점 주고요. 그 다음에 출입국 심사할 때 왜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카드 들고 나가면 왜 법무부 왜 패스트 트랙 있잖아요. 빨리 들어가는 거. 그거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요런 몇 가지 혜택을 드렸더니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처음에는 2000년대 14개밖에 안 하다가 지금은 5,911개까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게 2년 동안 가족 친화 인증 기업하고 또 그 심사 기준 못 들어오면 또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까 말한 국가가 얘기한 시간과 돈도 중요하지만 아까 정성,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보세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애들 이렇게 해놓고 엄마들은 출근해야 되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아빠들 분위기는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야, 너 이번에 출산했더니 한잔 하자. 했으니까 같이 애 키우는 거 연습하러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요 있습니다. 요 답까지 했는데 자 언제 엄마를 찾으세요? 요 답 다 나왔네. 언제 엄마 찾으세요? 배고플 때, I'm hungry. 또 아플 때, I'm cold. 밥 아직 안 됐어요. 내 양말 어디 있어요? 내 신발 어디 있어요? 내 셔츠 어디 있어요? 온갖 거 엄마한테 다 물어봐. 근데 가정에서 아빠는 언제 찾는다고요? 네? 돈 필요할 때 그 인간 사람이 요즘 돈도 엄마가 많이 없으니까 통장 못 고치기 때문에 언제 아빠 찾는다고요? 아빠한테 말 걸 때는 딱 한 번입니다.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저희 그 실존 인물인데 제가 그냥 그 예시를 줄게요. 우리 요 전임 사업구청장이 여가부 차관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김태성 그 민주당으로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가족 친화를 말고 건강가족 지원 이사장도 하고 그랬는데 실합니다. 본인이 집에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애가 와가지고 보통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냉장고 문 열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각방 문 열어보잖아요. 엄마 있는지. 그럼 냉장고 문 열어보죠. 아빠한테 인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평소 없고 시커먼 옷 입고 있어서 못 봐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가 냉장고 문 열고 방문 열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아무도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못 본 줄 알고 누구야 학교 갔다 왔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무 말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게 아빠들의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일 가정 양립은 직장을 찾아주는 거지만 아빠의 일 가정 양립은 가정을 찾아주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하면.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 물어보는 거 말고 한마디 더 붙이는 애들도 있대요. 아빠한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 우리 니네 집 애들은 그래도 한마디 더 붙이는구나. 근데 뭐라고 말 붙이는지 아세요? 아빠한테? 처음 질문 뭐라 그랬어요? 엄마 어디 있었잖아요. 그 다음 말은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한 시간 좀 있다가 근데 엄마 언제 와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가정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있어도 엄마를 찾지 않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아까 말한 시간, 예산 이런 걸 넘어서서 아까 맘충, 노키즈존이나 아빠의 위치 이 정도는 국가한테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가 아니라 아무나 있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해 주셨으면 제가 역시 만들었던 건데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마트랑 롯데마트 그때 회장단들을 만나가지고 수요일 날은 좀 폭탄 세일 해달라고 한 게 이제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가라고 그런 거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데 수요일날 가족과 함께 입장하면 막 50% 세일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이런 거 가족과 함께 오면 무료 입장 이런 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시인 부산에 아직까지 이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무조건 수요일 같은 날은 가족하고 같이 오면 평소에 되게 비싸고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거를 많이 만들어야지 수요일 날은 술 마시는 날이야가 아니라 수요일 날은 가족하고 평소 못했던 가족 활동을 해야지 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돈하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막 몸부림쳤냐면요. 우리나라 왜 컴퓨터 끄는 거 아시죠? 시간 되면. 불 끄는 거 아시죠? 퇴근하라고. 억수로 귀찮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남아서 일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꺼버리니까 미치겠는 거야. 검사하는 사람 가고 난 다음에 나 그대로 일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컴퓨터 켜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덜란드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이 높이 다르죠. 책상 높이. 이 나라들도 지금의 유럽을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아예 책상 접어가지고 위로 올려버렸어요. 한국처럼 컴퓨터만 끄니까 여기도 다시 컴퓨터 켜고 일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책상 자리 접어서 공중으로 책상을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가족들 데리고 오는 뭐 저녁 모임을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냥 국가 예산이나 돈만 드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바꾸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유럽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한 밀당 이런 거보다 자 그래서 뭐냐면 쭉 이제 시간 관계상 설득의 힘으로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게 시간 관계상 다 넘기겠습니다. 요거를 해야 돼요. 유학생활 하실 때 굉장히 말하셨네요. 네, 많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제가 여성발전기본법의 법명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고 부성보호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법에 박았습니다. 모성보호가 아니고. 예? 왜 유학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쪽 세력들이 이런 가족 정책이나 양성평등 정책을 안 하고 특정 페미니스트 단체를 돕는 정책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근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그 회사나 가정이나 국가가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부터 해야 하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러 오는데 30년 세월을 허송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가 한번 지나갈 정도. 겨우 1번 순위에 저출생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설득은 강압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사회단체들이 앞으로 캠페인을 하거나 또는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요즘 애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저는 넛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권유했지만 결론은 내가 내리는 거. 강압적으로 대를 이어라고 해서 대를 잇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내가 스스로 둘째도 가지고 싶어지는 거. 내가 쓰레기 분리하고 싶어지는 거. 내가 이 동참 에너지를 아끼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넛지라고. 근데 옆에서 옆구리를 툭 쳐주는 게 넛지거든요. 아이 자기야 이거 해봐 이거야. 얘가 이거 해!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애들은 야 이거 해! 하면 하러 갈라가 하다가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옆에서 툭 하는 거는 남이 시킨지 인식 못했지만 내 결정이야 하고 스스로 뿌듯해질 수 있는 게 이 넛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즘 MZ세대에 맞게 넛지의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전기 아껴라고 해도 더워 죽겠는데 다 이리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혹시 요 앞줄도 불 끌 수 있나요? 여기 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피아노 소리는 아니지만 요 피아노 건반처럼 이랬더니 어때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피아노가 보네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예 여기 드는 전기료의 절반도 안 들이게 해서 이번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요로 가는 사람들을 지금 나도 다음에 저리로 가야지 하고 쳐다보는 거. 요 방식을 선택을 하면요. 요거 이렇게 줄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기분 나쁘거나 그래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 방식을 선택하면 재미인 거예요. 재미. 에너지를 아끼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넛지라는 거예요. 쓰레기도 감시원이 감시를 돕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누군가가
장비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꽃 심고 새로운 꽃 심고 해서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해결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보다도 꽃 한 송이가 이겼던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애들한테는요 한 장 10원 이래야 콧방귀 낍니다. 한 장 10원이 5장 써도 50원인데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한 장은 대륙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너 아꼈어 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거 한 장이 지구 대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쓰레기 봉사로 다니라고 해도 쓰레기통은 아무리 넓어져도 쓰레기는 버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으로 설정을 하면 내가 선정한 음악이 이 공원에 울려 퍼지도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쓰레기 줍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음악 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대신에 쓰레기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줍는 행위는 너무나 더럽고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음악을 공원에 틀 수 있게 하는데 돈도 안 들이고 쓰레기 주어만 해도 음악 틀 수 있겠네로 바뀌는 게 너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프레이 해주세요. 너치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도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시도가 한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좀 더 재밌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기다리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춤추는 신호등.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춤추는 모양 I'm born to dance. Don't wear no coat, no tie, no shirt, and even no pants. I'm born to dance. You're shaking your head, but I'm shaking my ass, cause I'm born to dance. I wanna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Do you wanna shake it? 자기가 춤을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yo. Watch me dance now. 자기 춤이 신호등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교통 경찰이 어디에 있을 필요가 없고 사고도 다 줄어들어요. 완전히 신호등이 사람들이 더 즐겁게 되는 네, 이렇게 무언가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즐거운 방식으로 동참하게 만들어야 되고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아까 말한 국가의 예산이나 돈을 설계하는 것은 저희 같은 공직자의 몫인데 이런 식의 세상에서의 발상에 불 켜주십시오. 전환하고 세상의 이 저출생 문제를 가지고 사회 곳곳에 뭔가의 방식을 이 너치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사회 지도자들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비상사태를 같이 무상부터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요? 네. 네, 약속한 80분이 지났는데 괜찮습니까? 네, 질문 받겠습니다. 쓰레기통은 미국이고요. 춤추는 신호등은 포르투갈입니다. 네. 그 나라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씩 성공시킨 거죠. 우리도 요즘 그 바닥 신호등 아세요? 예, 휴대폰 막 많이 하니까 괜찮으니까 확대하는 것처럼. 네. 한 가지만 네. 아까 만풍이는 높이 주면 거기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걸 법으로
노키즈 좀 하지 마시오. 맘충이라 부르지 마시오. 라고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 안 하자고 지금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어원으로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건 되는지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국회의원이 해결을 할 때는요. 맘충이란 단어 쓰지 마시고 금지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로 그런 거를 못하도록 하는 거는요. 그거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 돈, 정성 중에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예산이나 법과 관련된 공직자의 몫이지만 사회적인 인식 변화까지 법으로 앞으로는 노키즈를 운영하면 벌금 얼마 이건 법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여기 얘기는. 있는 우리들이 그 인식의 변화를 당연하죠. 그런 거 이제 캠페이닝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을에 그런 카페가 들어오면 주인을 찾아가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순간 더 매출이 떨어진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지 않고 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며칠간 영업 정지를 한다. 이거는 공직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앞으로 맘충이라 부르면은 그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안 꺼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담으로 왜 하이 히틀러 이런 일체 없어요. 거기는 두 번의 전쟁에서 전쟁과 관련된 단어를 장난으로라도 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독일인들 사이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감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농담으로라도 하이 히틀러 하거나 이런 그 표시 우리가 일장기 걸어놓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나치 표시 걸거나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기 전에 사회가 그걸 못하게 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럼 독일에서 네. 옷값을 두 분을 주잖아요. 네. 옷을 안 사고 다른 걸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걸 다 해야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로서 그걸 제출을 한다는 그렇죠. 예, 그런 건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세요. CEO 1기 졸업생 황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삼선 김의원 국회의원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매스컴에서는 예. 18년간에 걸쳐서 380조에 대한 예산을 썼다고 계속 나옵니다. 우리 삼선 의원님이신 입법부에 네. 14년간 근무가 아니고 입법 활동을 하셨다면은 그런 380조가 왜 효용성이 없는지 저는 제 스스로 좀 질문을 하고 싶고 아까 제가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늦게 오셨어요? 예, 좀 늦게 왔습니다만은 네. 저는 제가 일기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면 이게 화면 꺼주시고 입법부하고 행정부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걸 설명드리십니다. 그 아래 앉아 이게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래? 그 다음에 넛지 액션 폴리시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한 50여 개국 해외 다니면서 저게 필요하구나. 대한민국이 나는 빼고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5,180만 명이 아니고 나는 빼고 남이. 예를 든다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VIP가 지금 실제로는 출산이 없잖아요. 자, 제가 우리 김희정 국회의원께 옳은 말인가 그거는. 건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 갖다 대면 저출산 걱정만 하지 실제로는 액션을 안 취합니다. 이거 좀 우리 국회의원께서 정말 실현이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실제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 예산으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사례를 좀 들어드렸고요. 무늬만 저출산 예산이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도 사실 늦은 나이 임신하면서 이제 사실 유산도 경험했고 이런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임신을 원하지만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출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비난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가슴 아픈 부부들의 사연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명강해 주신 우리 김희정 국회의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아까 여기 오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바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